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13일 수요일 또 이충근 TV 촬영하는 날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된 지 지금 한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은 세상이 대단히 크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국제 정치가 많이 바뀌고 미국 정치도 바뀌는데 우리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갈 세상 그것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초래할 세상은 우리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주 그 전략적으로 괜찮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제목을 트럼프의 미국이 초래한 한국의 전략적 기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한두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사용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통일 강대국으로 가는 그런 길에 아주 쉽게 올라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사실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언론이라든가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들이 의외다, 놀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동안에 미국 선거 과정, 그 카말라 해리스의 정책, 트럼프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그런 그 오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신문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트럼프 트라이엄프스 어게인, 트럼프가 다시 이겼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승리 연설을 하는 날 미국을 다시 골든에이지라는 게 뭡니까? 황금 시대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의 그 두 번째 기록이 되겠습니다. 한 번 임기를 거르고 또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수로 45대 47대 대통령이 되는데 22대 대통령이었던 그 글로버 클리블랜드가 24대도 했죠. 바로 이제 그 두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요번 선거는 압승입니다. 압승. 312석 대 226, 312표 대 226으로 한편이 300표가 넘으면 압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공화당이 미국 상원을 재패를 했습니다. 53대 47로 4석이 증가해가지고 공화당이 민주당을 상원에서 제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하원 의원은 아직도 100%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218석이 넘으면은 이제 과반을 확보하는데 어제까지 216석 공화당이 이제 지금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개 되면은 218,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상원, 하원을 다 장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지사 선거도 50명이 다 한 것은 아닌데 이번에 또 몇 명 했는데 이제 결과상으로 보니까 공화당 주가 27개, 민주당 주가 23개. 그래서 이번에 정말 공화당이 압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트럼프 진영이 사용한 그 재미있는 밈인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peached, 탄핵당했다. arrested, 체포도 당했다. convicted, 이거는 유죄 판결 받았다. shot, 총알도 맞았다. still standing, 그렇지만은 지금 아직도 서 있다. 참 이번 그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역사의 그 드라마입니다. 이런 선거를 제가 몇십 년 동안 미국 정치를 보면서 처음 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모든 역경을 다 뚫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런 죄 이런 것들이 다 무죄로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것이죠.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우리가 공화당을 레드 스테이트, 민주당을 블루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 단위로 그렇고 카운티별로 했더니만은 대도시 몇 개 빼놓고는 전부 공화당이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는 85%가량 공화당이고 15%가 민주당이다. 대도시 지역, 해안가 대도시 몇 개만 민주당이라는 이런 그 지도를 마침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 그 X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밌게 썼어요.
They say red light helps you sleep better. 빨간 불을 켰을 때 더 잠을 잘한다고들 사람들이 말합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올려놓은 날이 11월 8일인데 지금 이제 한 4일 정도 됐는데 그림을 이 지도를 본 사람이 1억 4,300만이 넘더라고요. 전 그 X라는 매체가 가지는 그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폭스뉴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기여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샤ൻ 해니티라는 뭐 폭스뉴스의 대표 앵커죠. 이 사람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세상이 알아서 변하고 있다. 아직 대통령 취임하기도 한참 남았는데 당선되자마자 세상이 변한다 하고서 몇 가지를 재미있게 정리해서 보도를 한 걸 봤습니다. 탈레반이 미국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답니다. 바이든 때는 참 시진핑이 미국을 좀 우습게 보고 엄청나게 공세적으로 나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미국과 평화 공존하고 싶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이 트럼프랑 대화할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꼬랑지들 다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멕시코가 말이죠. 멕시코에서 그냥 이민이 1년에 500만씩 2천만 명이 지금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멕시코 정부가 방관하거나 오히려 뒤에서 이제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십 명이 떼져가지고 미국으로 오는데 미국으로 오던 그 이민 군단이 와해되고 멕시코가 이제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민 군단이 와해됐다. 불법 이민 군단이. 그리고 EU가 유럽연합이죠. 미국과 사사건건 이제 갈등을 벌였는데 러시아 가스가 아니라 미국 가스를 앞으로 수입하겠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스톡마켓 주식시장이 역사상 최고로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에 1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그냥 몇십 %가 하루에 오르는 이런 기염을 토했고 비트코인도 트럼프 시대가 되면은 이 수지가 맞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비트코인도 레코드 하이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올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가장 블루 스테이트 중에 하나가 뉴욕주입니다. 이민자들을 정말 극진하게 대우를 해요. 미국 시민들은 좀 별로 이렇게 대우 안 해주면서 이민자들한테 돈도 주고 호텔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계획을 끝내겠다라고 뉴욕주가 발표를 했대요. 불법 이민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 그리고 카타르가 하마스 그 지도자들을 숨겨주고 있었는데 카타르가 그 하마스 지도자들한테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출국. 그리고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관두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고 아직 대통령도 되지 않았는데 세계가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샤ൻ 해니티 그 앵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제가 그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매주 한 편씩 쓰는 그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스카이데일리라는 데 제가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못 믿을 미국 주류 언론 그걸 따라간 한국 매체 해가지고 제가 좀 비판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계속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일 중요한 동맹국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그 오보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판적인 글을 썼는데 이것을 이렇게 크게 일면에다가 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를 우리가 그 감정적으로 편들면 안 됩니다. 누가 되더라도 우리 편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돼갖고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를 비판하고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스카이데일리에 재미있는 만평이 실렸는데 아주 이 촌철살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0의 대전략 해가지고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주적이다. 이 상식이 지난 4년 동안 몰상식이 됐던 시대입니다. 미국의 주적이 어떻게 러시아입니까? 중국이지. 제가 그래서 그냥 아주 쉬운 이 다이어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미국 경제력을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미국한테 가장 근접한 나라가 중국인데 65쯤 됩니다. 한 3분의 2 정도 따라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내려갈 거예요. 지금 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GDP는 미국의
13%, 7분의 1, 뭐 8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가 둘 다 성격이 다른 나라고 독재 국가인데 그럼 미국이 중국을 주적으로 삼아야지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바이든 때는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를 오히려 주적으로 삼는 그런 그 엉터리 외교 정책을 했었다.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그냥 알겠죠. 네, 지금 이제 진행 중이지만은 미국의 그 장관들 막 이제 무지하게 빨리 하더라고 이번에는. 1기 때는 뭐 한참 걸렸는데 지금 임기 아직 시작도 안 되고 당선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웬만한 주요한 요직을 다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장관하고 국무장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무장관으로 마르코 루비오라는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을 이 사람은 그 8년 전에는 트럼프하고 경합했던 그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랑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됐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그 1차 회의는 그래도 기대할 만했었죠. 1차 회의를 한 다음에 트럼프가 칭찬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괜찮다고 말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마르코 루비오가 그날 자기 그때 트위터죠. 지금 엑스로 바뀐 트위터에다가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쓴 글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미국 신임 국무장관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인데 제가 그냥 한국말로 번역했었던 겁니다. 김정은에게 아부에서 좋은 거래를 하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말하는 걸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재능 있는 인물은 아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꾀자로서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든 선거로서는 유기견이라는 게 뭡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예요. 선거로서는 유기견 잡는 보조직에도 선출되지 못할 인물이다. 아주 허접한 인간이다라는 아주 그냥 뭐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었다. 북한 이제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이 미국의 국방장관으로 내정됐는데 1980년생입니다. 44살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친구인데 제가 그 폭스뉴스를 자주 보기 때문에 아주 그 친숙한 폭스뉴스의 그 앵커는 아니고 폭스뉴스에 그 여러 명 나오는 데서 이제 나와가지고 뉴스 전달해주고 그러는 젊은 친구예요. 내가 그 친구 책을 한두 권 읽어봤습니다. 옛날에 그 아메리칸 크루세이드, 미국이 십자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죠. 미국군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미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외국 가서 전쟁하고 하는 이거 군대를 상당히 칭송한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사상이 정신이 많이 혼탁해졌는데 그걸 아주 비난한 책이 있습니다. Battle for the American Mind. 지금 미국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애들을 구해야 된다. 그 꼬마가 난 여자 되고 싶고 난 남자 되고 싶다고 그러면은 부모가 못 말려요.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거가 되느냐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그 국방장관이 되면은 미국 군대가 엄청나게 강해질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또 그 미국 관리들이 다 결정이 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 그 사람들의 그 입장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쭉 트럼프가 선발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그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하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정말로 애국자들입니다. 정말로 애국자들이다. 이런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있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다. 그 피트 헤그세스라는 이 젊은 사람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이 사람은 쿠바에서 이민 온 사람이죠. 그렇지만 정말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본질 이것을 이제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의 장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론이 좀 길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친하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친하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트럼프는 말이죠. 아주 현실적인 국제정치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둘 다 적대국이에요. 그때는 힘이 더 센 나라를
적대국으로 치고 힘이 덜 센 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국제정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한때 이제 왜 푸틴하고 잘 지내느냐고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일기 때 비난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푸틴이라는 이 못된 놈하고 그리고 시진핑하고 둘이 잘 지내도록 놔두란 말이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진핑의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미국은 푸틴하고 잘 지내는 것은 뭐 당연한 정책이죠. 예, 트럼프가 어떤 세계를 가져올 것인가 뭐 복잡하지만은 우리랑 관련된 것만 한두 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대외 전략의 제일 목표, 트럼프의 2기에 뭐 1기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일 목표가 뭐냐? 예, 아시아를 중심으로 놓고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는 것, 미국이 패권국으로 남아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막아야 된다. 중국의 도전을 꺾어야 된다. 이것이 답니다. 트럼프 2기의 정책은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을 강하게, 그러기 위해서 중국을 제압하는 것. 이것이 트럼프 외교 정책의 뭐 거의 전부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한테 페어 트레이드를 하자고 그러고, 근데 중국이 올바른 무역을 하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다 관세를 갖다 부과하고 무역 전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트럼프가 되면 우리도 관세가 많아지지 않겠냐고.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10% 늘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60%가 는다.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 물건이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을 트럼프가 저절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국제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중국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중국이 약화되면은 북한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약화되면은 우리가 통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이 약화되면은 우리한테 대한 위협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지금 트럼프가 바로 중국을 약화시키는 이 작업에 정말 팔걷고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군사력이 막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빨리 커지는 것이 해군력입니다. 이거를 트럼프 1기 때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막지를 못했고 지금 바이든 때 돼서 상황이 아주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2기는 중국의 해군력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고 고민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단한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의 군사 전략은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이에요. 저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해리스가 됐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해리스가 됐으면 2, 3년 이내에 대만에서 전쟁 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되게 힘들어질 거다.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대만에서 전쟁 날 가능성은 훨씬 작아졌다.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만 전쟁 나면 그건 우리의 전쟁이나 거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만은 뭐 멀리 있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데 바로 카말라 해리스하고 트럼프는 우리 주변 국제 정치에 정말 심각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약속한 그거 있죠. 자기는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날 사인을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법 이민자들 쫓아내는 거. 그리고 다음번이 드릴 베이비 드릴 뭡니까? 지금 미국은 석유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해라고 이제 바이든 카말라 행정부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석유값이 그냥 엄청 올랐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석유값이 대폭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예요. 얼마나 내려가는지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일 우리나라 보수들도 야, 저 사람이 방위비를 올리는 거 아니야? 그거는 첫째 원천적으로 말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위비가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 분석에 의하면은 한국이 주한미군 28,500명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의 한 3분의 1 정도 내는 거로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10배 올려달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주한미군 부담금을 다 내면은 3배 더 내면 되는 겁니다. 3배. 뭐 또 계산에 따라서 22%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거 다 내더라도 지금 내는 거에 4배 더 내면 다 내는 거가 된다. 근데 미국이 다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스퍼 장관, 그 트럼프 때 마크 에스퍼라는 사람이 미국 국방장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랑 이제 주둔비 분담금 협상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절반쯤 내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가 한 10억 달러 정도 내고 있습니다. 절반을 내려 그러면 한 17억 불, 18억 불 정도 내면 딱 절반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을 하는 건데 미국이 여기 지금 여러분 에스퍼 장관 얘기 나오죠. 이 사람도 뭐 그냥 그 장관을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트럼프 때 한국하고 주둔비 협상을 했던 사람이고 절반쯤 내면 된다. 그리고 일본은 참고로 75% 정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 주일미군 주둔비죠. 여러분 뭐 이 도표 보면은 이제 한국 주둔비가 원래 그 미군이 1950년에 한국 전쟁 때 와가지고 이제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90년까지는 주둔비를 우리가 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다 했는데 91년부터 우리가 이제 경제가 우리는 좋아졌고 미국은 또 여러모로 이제 좀 피곤해지고 그리고 냉전이 끝났으니까 90년에 한국한테 분담금을 좀 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쭉 내고 있고 2024년 환율 기준으로 한 10억 달러 정도 내고 있다. 1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500분의 1입니다. 10억 달러가. 그리고 우리나라 GDP의 2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커 보이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력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측에서 계산할 때 한국의 주둔 비용이 한 35억 달러 정도 된다. 우리가 지금 10억 불 내니까 3분의 1 조금 덜 내는 것이죠. 그걸 한 절반쯤으로 올려달라라는 것이 미국 얘기고 그건 우리가 잘 협상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돈은 다른 것에 비교할 때 다른 거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큰 돈이 안 된다. 다른 거가 뭐냐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카말라 해리스가 막판에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뭐 편지 보냈대요. 한국이 이미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신이라고 그랬는데 해리스는 우리나라가 이미 분담금을 내고 있다. 그래서 해리스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나라 신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겠죠. 한국 많이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내야 됩니다. 라는 것이 미국 대통령으로 미국 신문이 보기에 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튼 제가 지금 세계 국방비가 GDP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봤더니 미국이 3.4%를 씁니다. 중국은 1.7%, 중국이 생각보다 GDP 비율 국방비가 낮은 나라예요. 러시아 GDP분의 국방비가 6.3%, 그리고 인디아가 2.4, 사우디아라비아 7.1, 그리고 이스라엘 5.3, 폴란드 3.8, 우리나라 2.8.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수준의 국가안보, 우리나라는 뭐 국가안보가 좋은 나라는 아니죠.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국방비를 쓰는 것은 아니다. 저는 뭐 그냥 학자로서 한 3% 정도 쓰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거 보고서 그거 말고 이제 그 트럼프가 초래할 경제적 이득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뭐 주가가 폭등하고 뭐 그냥 뭐 엄청나게 경제가 좋아지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는 1월 20일 날 사인할 거가 뭐냐면은 석유를 팔아.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지도인데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이 미국에서 그 셰일 가스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 셰일 가스가 정말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를 미국 혼자 쓰면은 500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석유 문제는 없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석유를 엄청나게 파댔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쭉 내려가고 미국이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 그리고 심지어는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 그리고 석유 에너지가 독립된 나라로 이제 미국이 자리를 잡았었는데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된다면 그냥 그날로 이것은 공해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막 차단을 해가지고 석유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랐던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다시 드릴 베이비 드릴, 그날부터 엄청나게 파가지고 에너지 독립국이 될 것이다.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이 되면은 국제유가, 미국한테 팔던 석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가 다 남아요.
그래서 그것이 거의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보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석유 쓰는 값이 절반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한번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4년 이미 대통령 했었으니까 바이든 4년 국제 유가 평균을 내보니까 트럼프 때는 1배럴당 62,126원이었습니다. 바이든 때는 10만 5,145원, 그러니까 한 4만 3천 원 정도씩 배럴당 더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가 하루에 260만 배럴을 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보다 바이든 때 우리나라 사람은 기름값으로 하루에 1,116억 원씩 더 주고 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할 때 우리가 9천억을 내고 있었는데 한 1조 3천억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4천억 정도 더 내라고 그런 것인데 그 4천억은 우리가 바이든 때 석유값이 올라서 더 내는 4일치밖에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야지 트럼프가 요구하는 돈이 많으냐, 바이든은 우리한테 잘했느냐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 뭐 트럼프가 뭐 얼마 달랬는지 뭐 우리 그냥 얼마 달랬다고 칩시다. 뭐 100억 달러라고 쳐요.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기름값이 지난 4년 전하고 같아진다면은 우리나라는 1년에 50조가 돈이 남습니다. 50조. 그러니까 트럼프가 달래는 거 다 줘도 남아요. 근데 그러니까 달랠 수도 없고 왜? 우리가 이미 3분의 1 정도 내는데 무슨 10배를 내요. 미국은 총알값이나 대포알값을 받는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이 방위비를 올리라고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유럽 나라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방위비를 나한테 내라가 아니라 니네가 GDP의 1몇 %밖에 국방비를 안 쓰는데 2%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지난 그 바이든 앞에 4년을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나라 기름값이 1년에 50조 원 정도 절약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서 다른 건 다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때 미국 기름값이 우리나라는 거의 맘먹고 올랐습니다. 1갤론이 한 4리터 되는데 7달러 59. 그러니까 뭐 한 10,000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리터에 2천 몇백 원이에요. 우리나라도 1리터에 2,200원, 뭐 2,400원. 이건 제가 여의도 어디 지나가다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2,28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 1,700원 정도 되죠. 500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되면 1,400원, 1,300원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우리 개인 사정도 훨씬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트럼프 때 이제 기름값을 보니까 2020년 트럼프 4년 차죠. 배럴당 39불 68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된 그 두 번째 해 94불 53, 2배도 넘었습니다.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있죠.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썼지만은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10만 명 앞에서 10만 명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유세할 때 쓴 말 이런 거를 우리가 인용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했던 말 참 명문연설을 했죠. 미국의 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이곳 한국에서 최악의 잔혹, 즉 전쟁입니다. 전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과의 이 동맹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김정은과 친하다는 사람은 이 문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천국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저지른 죄가 많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북한의 핵을 뺏을 사람이지 북한하고 잘 지내요? 잘 지낸다고 합치십시다. 왜 잘 지낼까요? 싸우지 않고 핵을 뺏으려고 잘 지내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몰아서 비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전부 한국과 더불어서 저 잘 사는데 도대체 방위비 안 내는 녀석들이야
라고 8년 전에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일본 아베는 트럼프랑 얼마나 외교를 잘했습니까? 뭐 정말 제일 친하다고 이 트럼프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현재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다는 게 뭐냐? 일본 헌법은 전쟁 못하는 나라죠. 근데 일본은 미국이 우리랑 같이 전쟁해. 우리와 못할 일이 없는 나라야. 라까지 말할 정도로 일본은 그동안 미국하고 외교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트럼프 인형을 큰 거를 만들었는데 요번 그 지난 9월 달에 오사카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본 사람들이 이 트럼프 인형을 끌고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데모도 많이 했고 몇 년 전에도 4년 전에도 트럼프를 위한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보니까 티셔츠도 있더라고요. Japanese for Trump 2024라는 이렇게 그 일본은 대놓고 트럼프하고 외교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제일 득을 볼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얼마 전에 기시다 수상이 바이든을 만났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일본의 전 총리, 일본의 아소다로 총리가 그 트럼프의 그 선거 사무실을 방문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아베 신조는 정말 좋은 친구였고 진정으로 훌륭한 분이었다. 우리는 일본 국민들을 존경합니다. 예, 트럼프가 대한민국 국민도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트럼프가 왔을 때 정말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그 제대로 길도 못 가고 역주행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데모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많은 또 한국 시민들은 트럼프를 이제 환영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그 사진 보십니다. 바이든이 이제 재작년에 한 말이에요. 일본 기시다 총리가 군사력을 막 늘려줘서 고맙다. 군사력을 늘려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막강한 일본의 군사력과 막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선한 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함께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전쟁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헌법상으로 전쟁을 못하는 나라인데 그 헌법을 써준 나라가 미국인데 그냥 졸지에 미국으로부터 함께 전쟁하자는 오퍼까지 받는 그런 외교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미국은 말이죠. 아시아가 지금 상식적으로 아시아가 유럽보다 훨씬 돈도 많고 뭐 힘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아랑 잘 지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그 자연적인 논리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때 유럽으로 중심이 넘어갔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아시아로 돌리는데 트럼프가 뭐 TPP에서 탈퇴하고 그랬었습니다. 7년 전, 8년 전에. 미국이란 나라가 거기서 탈퇴하는 것은 이제 난 너네랑 아내가 아니라 내가 혼자 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는 것보다는 그 일방주의적으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때 그 태국에서 그 어떤 학자가 쓴 거예요. 태국의 출라롱콘 대학에서 나온 그 보고서인데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아시아 게임의 핵심적인 다이나믹은 미국의 하드 파워를 이 지역에 투사하는 데 있는 것이지 단지 미국 기업들의 산만한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그 막강한 나라는 그 힘 자체를 여기다 투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슨 경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강대국의 본질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힘을 여기다 투사를 하려는데 지금 거기서 제일 반대되는 세력이 중국이죠. 중국에서도 또 지금 제일 미국한테 위협은 중국의 해군이죠. 예, 거기서 저는 우리나라가 끝내주는 전략적 기회가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지난 4월 달에 미국의 헤리티지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헤리티지 연구소가 오코스 뭐 아시아에 있는 그 동맹이죠. 그 동맹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보고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지금 중국은 군함을 무지하게 빨리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미국은 지금 군함을 그렇게 빨리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CNN이 보고하기는 그랬습니다. 중국이 3대 만들 때 미국은 1대밖에 못 만든다. 그런데 헤리티지는 군함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국 조선소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게 헤리티지 재단은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연구소입니다. 그 연구소 보고서에 지난 4월 달에 한국 보고 군함 만들어 달래야 된다. 그래야지 중국과 싸우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정말 극찬했습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해군 시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격찬을 했죠. 요건 작년 얘기인데 작년 여름에 작년 6월 달에 CNN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군함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입니다. 그 기사 제목이에요. These may be the world's best warships. 이것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군함들입니다. And they are not American. 그런데 그 배들은 미제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바로 중국은 세 척을 만드는데 미국은 그 시간에 한 척밖에 못 만든다. 물론 미국 것이 퀄리티가 좋아요. 그런데 퀄리티가 좋아도 그 양적인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그 CNN에 군함 한 척이 나오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이라고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이 배가 바로 세종대왕함입니다. 세종대왕함을 찍어 놓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이다. 그리고서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한국이나 일본이 세계적으로 좋은 군함을 만든다. 이 사람들의 해석은 중국은 미국보다 군함을 3배 빨리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3배 빨리 만든다 겁니다. 양쪽으로. 그런데 한국은 미국 정도의 군함을 중국과 같은 속도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그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NN이 한국, 일본으로부터 군함을 수입한다던가 혹은 미국이 디자인한 군함을 건조케 하는 것은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미국 해군을 대폭 늘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일주일 동안에 세계 7개국 정상과 전화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대통령하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고서 미국이 요구한 것이 중국 해군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그 해양 전략에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지금 해군력의 보탬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군함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찬스를 우리가 안 잡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쭉 봤어요. 트럼프 시절에 미국 군함의 숫자가 트럼프가 되자마자 275에서 296척까지 21척이 늘었습니다. 트럼프가 4년 동안 늘린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돼갖고 늘지 않고 줄어요. 그래서 바이든은 296척이던 군함을 5쪽 줄여가지고 291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은 계속 늘은 것이죠. 중국 군함이 계속 늘어가지고 지금식으로 늘어나면은 2030년에 되면은 중국은 미국보다 131척이나 더 많은 군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태평양 뺏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트럼프가 가만 놔두겠느냐? 가만 놔두지 않죠. 트럼프는 일기 때 내가 그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미국 군함을 350척으로 늘리겠다. 못하고 대통령 관두고 나가서 4년 있다가 지금 다시 된 겁니다. 350척. 아마도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적어도 350척 이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해군력 증강에 관련된 논문에서 제가 인용하는 건데 트럼프의 미국 군사력 강화 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해군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중에 오바마의 국방계획을 혹독하게 비판하며 앞으로 미국 해군력을 350척의 주요 함정을 보유한 군사력으로 증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마 이제는 400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400척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도움을 미국한테 줄 수 있고 그리고 공짜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죠. 우리가 다 돈 받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 상황을 우리가 잘 활용하자. 지금 북한 위험합니다. 미국 지금 국무장관 된 사람 김정은이가 민주국가에서 살았으면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를 잡는 사람의 보조원도 당선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참 비난을 했죠. 그리고 지금 새로 된 국방장관 그 젊은 사람 이 사람은 미국 군사력을 정말 막강하게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최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해야 된다. 그래야지 군사력 쓸 일이 없어진다라는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약화되고 북한이 약화되고 이건 우리의 통일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석유 생산 때문에 석유값이 내려가면은 뭐 대략해서라도 1년에 50조가 남는데 그 50조가 방위비고 이런 거 다 쳐도 뭐 다 상세가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이 바뀔 때 그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그 득이 되는지 이런 것을 잘 그 계산을 하고 그 기회를 딱 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계속 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요 그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